오늘은 그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병원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 병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생각을 하거나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대체로 보면은 좋아하는 대상에는 제 마음이 쉽게 이렇게 달라붙어서 집착을 하고,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싫어해서 이제 화가 나는 그런 형태로 보통 이제 반응을 하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벗어나서 뭔가 적당한 균형을 가져다 주는 마음이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평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평온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이 평온이란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원래 이제 이 평온이라는 뜻 자체는 빨리어로 말하면 이제 우페카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거의 뜻은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 뜻은. 그래서 뭔가 그 현상이 개입되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좀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뜻하고 달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 평온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뜻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느낌으로서의 평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치우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디에 너무 막 과하거나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적절한 균형이 있는, 치우침이 없는 상태의 마음인 그런 중립의 마음 상태.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으로서의 평온은 괴롭지도 이제 우리가 보통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 느낌, 그거를 뜻할 때 이제 평온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으면서 치우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평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문맥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느낌으로서의 평온과 이제 중립으로서의 평온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느낌으로서의 평온은 그러니까 이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덤덤한, 그냥 무덤덤해요.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특별히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그냥 무덤덤한 느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거는 무지를 기반으로 한 느낌이 많습니다.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소리나 냄새, 맛, 감촉, 법,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이 확 이렇게 마음이 확 가고 좋은 거는 대체로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딱 보기 싫고 원치 않는 대상일 때는 화가 나는데, 그냥 그저 그래요. 이거는 뭔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이럴 때는 주로 평온한 느낌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평온한 느낌에도 세속적인 게 있고 비세속적인 게 있거든요. 평온한 느낌에는 우리가 보통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무지를 기반으로 한 평온한 느낌, 이게 이제 세속적인 평온한 느낌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제 어떤 대상을 인지했는데 그 대상에서 대상의 속성을 꿰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예를 들면 우리가 형색이 있으면 그 형색의 본질이 조건 따라 생긴 거라든가, 이것이 달콤함은 있지만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그 대상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나타나는 이런 느낌은 재가의 바탕,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음,
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평온한 느낌이죠. 이런 거 이제 재가에 바탕을 한 거라고 하고,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통찰해서 이거는 변하기 마련, 형성된 거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탐욕이 빗발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거다. 이렇게 통찰지가 함께 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평온한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출가에 바탕을 한 비세속적인 평온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것도 있고 비세속적인 것도 있어요. 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색계사선정에 들어가면은 색계사선정에는 평온한 느낌이 함께하고 거기서는 평온한 느낌이 함께합니다. 색계사선정에서는 이때의 평온한 느낌은 세속적인 평온한 느낌과 다른 평온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정 상태고 지혜와 함께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비세속적인 평온한 느낌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느낌 자체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법하고 함께하면 이 느낌도 선한 쪽에 연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어리석음, 그러니까 비해로운 마음하고 연결이 될 때는 이 평온한 느낌도 해롭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온한 느낌을 이야기할 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립, 어떤 대상을 만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탐욕이 있으면 확 끌려가고 이제 성냄이 있으면 그 뒤로 물러나서 싫어하는 쪽으로 작용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립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온함, 이거는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좀 중립의 평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을 뜻할 때가 있고, 이제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평온이라는 걸 뜻할 때가 있는데, 이 중립이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느 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중간쯤 위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물리적으로 중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쓰이는 걸 보면 뭐뭐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집착을 안 하는 대신에 이게 너무 과도하게 또 가서 저 화 쪽으로 아예 무시하고 그거를 안 보고 싫어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또 성냄을 버려라 하면 그게 또 집착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그러니까 이게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쪽으로 보통 반응하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보면 극단과 극단을 오갑니다. 집착하다가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로 가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쪽으로 흘러간다거나, 또 이렇게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데,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대상을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 적당한 균형점을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침이 없이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은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이 너무 넘치거나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치우침이 없는 그런 아주 균형 잡힌 마음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이제 이런 평온함이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조건이 돼야 되느냐 하면,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절대 평온함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그 대상에 가서 달라붙게 되고, 성냄이 있으면 그 대상으로부터 대상을 싫어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마음 상태가 평온함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으로서의 평온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없어야 이런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가 가능한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중립의 평온이라고 하는 이 평온은 항상 유익한 마음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아까 말했던 그 느낌은 그 해로운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고, 느낌으로서의 평온은 유익한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세간과 비세간, 비세속적인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중립으로서의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그 어떤 해로운 마음은 항상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탐욕 같으면 그 대상의 좋은 쪽, 달콤한 면에 확 치우쳐버린 거고, 성냄 같으면 싫어하는 면에 확 치우쳐버린 거기 때문에, 이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 유익한 마음이다. 항상 유익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유익하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꾸살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의미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아주 능숙하고 적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그 탐진치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게 이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런 지혜가 개발되기 위한 제일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평온이라는 거겠죠. 우리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지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지혜가 생기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가 사실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유익한, 적합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혜가 생기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가 평온의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건 항상 유익한 마음 상태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제 평온함을 이야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평온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기에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착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이제 화내는 쪽으로 가버린다거나, 이렇게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이게 이제 되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걸 머리로서 사실 이 평온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평온이란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내가 원하는 대상에도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대상에 화내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 평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뭐냐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어야 돼요. 그죠? 탐욕이나 성냄이란 마음이 있으면 평온이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좀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것이, 평온하게 뭘 한다는 것,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만 이거에 집착하지도 않고 화내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따져봐야 사실 그거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그런 마음 상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삼매를 닦아가지고 호흡 수행을 통해서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과 하나 된 마음 상태가 한 1시간 정도라도, 아니 뭐 10분, 20분 이렇게 지속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 상태를 보면은 이게 어떤 대상,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이래 보면 그 대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화내지 않으면서 딱 균형 잡힌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중립이라는 건 자기가 몸소 체험해 봐야 사실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는 되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온한 느낌하고, 그러니까 이 중립으로서의 평온이라는 게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한 느낌하고 평온한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만, 행복한 느낌하고 그러니까 중립으로서의 평온은 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삼선정, 우리가 색계 삼선정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갈 때부터도 물론 이제 희열과 행복이 아주 뚜렷하지만, 초선은 그러니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고요. 그러니까 오장애가 버려짐으로써 생기는 그 오장애를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함께하는 게 초선이고, 이선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장애는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초선에서 이선 들어가면 되게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고요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삼선정에 들어가면 이제 희열도 이렇게 버리거든요. 희열도 이제 행복에 비해서는 좀 거칠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오직 행복한 느낌만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행복한 느낌만 있는 상태에서도 이 행복한 느낌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집착하기 쉬운데, 이 평온이 함께 하기 때문에, 평온이 함께 하면 이 행복한 느낌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이 마음이 행복한 느낌을 느끼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는 마음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선, 이선에서는 평온이란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 3선, 4선에서는 평온이란 말이 그 이제 정형구에서 보면 자주 그때부터 3선, 4선에서는 평온이란 말이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온하게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평온이 함께 한다는 말을 그 이제 3선의 정형구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3선의 정형구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성자들이 평온하게 기억하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3선에 들어 머문다. 우리가 초선이나 이선에서는 이 평온이란 말이 그 정형구에 잘 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3선부터는 평온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이 3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행복의 극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느낌의 극치인데, 여기에 잘못하면 마음이 이 행복한 느낌에 집착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 3선에 들어있을 때는 이 평온한 정말 행복한 느낌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그렇다고 이걸 벗어나 적절한 균형을 가지면서 행복에 매이지 않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평온의 역할이거든요. 이 평온이가 함께 하면은 이렇게 정말 가장 세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중에 가장 극치의 행복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평온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선에서부터는 희열이 빛발했어요. 희열은 이제 2선까지는 희열과 행복이 있지만 3선에서 희열을 버리고 행복한 느낌만 있는데, 여기에 평온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느끼더라도 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지, 행복한 느낌과 평온, 그 중립으로서의 평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느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4선에 들어갈 때는 행복한 느낌을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복한 느낌 대신에 평온한 느낌하고 중립으로서의 평온은 가장 매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걸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행복한 느낌은 태양의 비유를 하고, 이 평온한 중립으로서의 평온을 달의 비유를 하는데, 이게 태양이 있을 때, 이제 행복한 느낌이 있을 땐 평온은 균형 잡아주는 역할만 하지만, 이 평온이 뚜렷하게 잘 부각이 안 되지만, 이 4선에서는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평온한 느낌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 중립으로서의 평온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중립으로서의 평온이 평온한 느낌하고 함께 할 때는 이 중립으로서의 평온이 훨씬 더 부각되는 건 측면은 있지만 이 중립으로서의 그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느낌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도 그 행복한 느낌 자체도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이것이 그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통찰이 들어가면은 이 행복한 느낌이라도 거기 달라붙지 않고 평온하게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함께하면 행복한 느낌과 이 중립으로서의 평온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평온한 느낌과 중립으로서의 평온은 당연히 함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립이라는 것은 꼭 평온한 느낌뿐만 아니라 행복한 느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 자체를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적정한 거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에서는 항상 이 평온이 함께 한다는 거, 이 중립으로서의 평온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심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견해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과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는 것,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또는 견해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이제 사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바른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좀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얻은 거에 대한 특히 수다원이 되면은 그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하고 그럼 집착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다른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는 사람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그 바른 견해가 있고 선한 마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이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나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화내거나 공격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기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확신을 가지는 건데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확신을 가지지만 여기에는 내가 그 견해를 가지고 내가 집착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그 견해에 대해서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평온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적절한 균형점을 가지고 균형 잡힌 마음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것이 바른 견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뭔가 새로운 더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거나 더 나은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이걸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집착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수다원 정도 되면 바뀔 리가 없겠죠. 이거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체득을 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거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보면 이건 집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가진 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이 틀린 걸 알아도 놓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집착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심과 집착의 차이는 여기에 평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집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치우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완전히 이제
천착해서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라면은 이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말하는 신심,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견해에 대한 이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온함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거에 확신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즉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견해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가 잘 안 되죠. 그거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또 알 수 있는 게 연민하고 그런 슬픔하고 차이. 불교에서 말한 연민은 항상 평온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연민한다고 해서 당신이 거기에 막 같이 슬퍼하면서 내 마음도 같이 동요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제 동정이나 슬픔, 동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세속에서 잘못 이해한 연민은 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내 마음 나도 같이 슬퍼해주고 괴로워해주고 이런 걸 연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한 연민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괴로움을 공감하고 그 괴로움을 드러내려고 해주지만 내 마음에는 평온이 함께 해야 그게 이제 올바른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차이입니다. 세속에서 연민이라고 이제 그 연민을 이야기할 때는 공감이란 이름 하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마음이 동요되는 거 이런 걸 이야기. 여긴 평온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 연민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에는 항상 그 평온이 함께 한다는 것. 그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는 불교에서는 선한 마음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적어도 그래야 이게 이제 어떤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 상태에 계속 막 휩쓸려 버리면, 극단으로 치우쳐 버리면 이게 계속 번뇌를 불러일으키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유익한 마음의 필수품 같은 거다. 유익한 마음이 있는, 내가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평온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평온이 없는데 유익하다. 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평온은 유익한 마음이 있다면 평온이 있고 평온이 있다면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삼매를 닦을 때나 지혜를 개발할 때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제일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가 없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매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지혜가 생길 수도 없겠죠. 특히 평온하고 삼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는 평온이 있으면서 지혜가 없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 삼매하고 평온은 사실 항상 함께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바른 삼매라고 한다면 이 평온이 바른 삼매 또는 바른 지혜라고 한다면 이 사실 평온이 없을 수가 없는데, 바른 삼매는 사실 평온이 없을 수가 지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른 삼매가 아닌 일반적인 집중 상태에서도 평온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혜를 닦을 때는 이게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제 삼매를 닦을 때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데 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마음이 확 가버리고, 또 원치 않는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고, 이런 마음에서는 사실 삼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계속 대상에 휩쓸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원하거나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거나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유지되면 그게 삼매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평온함이 없다면은 또 대상이 나타나면 금방 또 탐욕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금방 화로 흘러가고 이러기 때문에 삼매가 닦기가 어려울 거고, 또 삼매가 이미 생겼다는 것은 탐욕이 있거나 탐욕이나 성냄이 일시적으로라도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기 때문에 이건 평온이 함께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삼매라는 상태가 어찌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집중 상태가 이렇게 우리가 달라붙어서 집중하거나 싫어하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떨어진 마음 상태에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그 좋아하는 일에 완전 몰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이게 탐욕이 작용하고 있으면서 몰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거든요. 또 화가 나도 그 화나는 생각에 완전 몰두할 수도 있지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딱 집중하고 이렇게 여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 없이 한 걸음 떨어져서 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중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삼매도 있어야 되고 평온함이 있는 그런 상태라야 이 유익한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에서는 항상 평온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가 있어야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평온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그 상태조차도 이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삼매의 고요함에도 빠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데도 이 평온한 마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평온과 삼매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온이 있으면 삼매가 있을 수 있고, 삼매가 있으면 평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이 삼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유익한 마음 상태에서는 삼매도 있고 평온도 있습니다. 물론 찰나 삼매이긴 하지만, 근데 이 삼매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상, 호흡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대상에 딱 이제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이 모아지면은 그런 건 이제 선정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삼매에도 찰나 삼매도 있고 근접 삼매도 있고 우리가 선정도 있지, 몰입 삼매라고 하는 선정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어떤 삼매의 형태에서 전부 다 평온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평온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거를 명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칠각지를 보면은 이제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안, 삼매, 평온, 이걸 한 그룹으로 생각하거든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요걸 한 그룹으로 생각하고, 경안, 삼매, 평온을 한 그룹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안이 있으면, 마음의 고요함이나 편안함이 있으면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행복이 일어나고, 행복이 있으면 삼매에 들고, 삼매가 있으면 평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함께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그룹으로 생각하는, 삼매의 그룹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평온의 그룹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매와 평온은 사실 항상 함께 하는 건데, 이 삼매나 평온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집착하지도 않고 달라붙거나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 대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지혜가 생기게 하는 되게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이 평온이 없으면 사실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기반을 삼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삼매하고 평온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평온이라는 것이 또 지혜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 평온이라는 것이 지혜를 개발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첫째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관찰을 하는데, 이 관찰할 때 우리가 보통은 보면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 달라붙거나 화가 나거나 탐욕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그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그 힘이, 평온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 대상을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평온이라는 그 힘, 이게 있기 때문에, 평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온이 있음으로써, 평온한 마음 상태가 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 현상의 실상을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건 이게 내 거다 하고 자꾸 달라붙어서 그렇거든요.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는데, 이거를 떨어뜨리게 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평온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온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평온이 있으면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나타나도 그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쌍카라라는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물질이나 정신 어떤 게 일어나도 그거를 그냥 평온하게,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달라붙지도 않고 싫어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이것도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이 따라오게 되면 이제 이런 평온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런 평온의 지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 대상 자체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이것 자체는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통찰할 수 있으면 평온이 생기고, 또 이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가 이런 지혜가 생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온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로 도와줍니다. 지혜가 있으면 탐욕이나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유지될 테고, 평온이 있으면 또 그 현상 자체를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그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항상 평온과 지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이 대상 자체는 이건 다 조건에서 생긴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다 하고 마음이 한 걸음 떨어져서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평온과 지혜는 서로 이제 항상 서로 도와주면서 지혜가 성장하게 하고, 또 지혜는 또 평온의 마음이 강해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평온이 무너지면은,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대체로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한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절대 지혜가 생길 수 없겠죠.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 대상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지 않으면 이 평온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대상 같은 경우는 그 대상에서 오는 달콤함에 마음이 계속 가고 그 달콤함에 집착을 하니까 이거로부터 마음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이 약간 떨어져서 이것이 이런 달콤함도 있지만 이 감각적 즐거움은 항상 괴로움을 유발하는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이것은 달콤하지만 이 달콤함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이 생긴다. 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그것이 달콤함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바라보게 되면 이 대상에 너무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리면 계속 그 욕망이 그 가래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죠? 또 화가 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화가 일어날 때도 그 화가 일어나는 거에서 그 사람의 화가 일어날 땐 그 사람이나 대상이 안 좋은 면만 보는데 그 안 좋은 면을 계속 바라보고 이거를 떨어져서 이 평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계속 그 사람이 안 좋은 건 보게 되고 이거를 달려가다 보면 끊임없이 화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이런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것 속에서 반드시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음으로써 또 탐욕과 성냄을 버림으로써 또 평온이 개발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도와준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각지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되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혜의 범주라고 할 수 있고 경안, 삼매, 평온 요 세 가지는 삼매의 범주라고 할 수 있어요. 삼매 또는 평온의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삼매가 너무 강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경안이나 삼매나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행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변하기 마련이고 조건에서 형성된 거다 하고 이건 이 마음 상태에서 지혜로 전환을 해주면 다시 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흘러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일어나면 안주하기 쉽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에 대해서 반조를 하거나 지혜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가 개발되겠죠. 또 지혜가 개발되다 보면 또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거나 좀 들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땐 다시 삼매나 평온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고요하게 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수행할 때는 이 평온, 삼매하고 지혜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이 균형을 진짜 잘 맞춰야 됩니다. 이 고요함과 평온 그리고 삼매 이런 데는 우리가 되게 애착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형성된 것이므로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라고 통찰을 하게 이러면 지혜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여기에 집착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거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또 지혜만 너무 이래 몰두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항상 좀 들뜨고 이렇게 좀 자만으로 흘러가거나 이렇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또 고요함이나 삼매나 평온을 닦는 쪽으로 가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는 거 그게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삼매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뭐 삼매하고는 거의 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평온과 지혜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평온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또 평온이 유지되는 그만큼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 실제로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평온함이 거의 하루 종일 유지되는 행주자가 어느 때나 유지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래 중요한 게 평온인데 그러면 이런 평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평온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평온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평온을 유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감각기능을 닦음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이 대상 자체는 형성되었고 거칠고 조건 따라 생긴 것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접하는 마음에 드는 대상이든 들지 않는 대상이든 그 대상 자체가 조건에서 형성됐다는 걸 정확히 통찰하는 게 우리가 그 평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건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평온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평온이 일어나는 조건은. 그리고 또 보통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특히 인간관계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평온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뭐 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이렇게 달라붙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이 휩쓸리고, 그러니까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평온을 유지하는 되게 좋은 또 통찰이,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로움을 주거나 또 좋은 사람이가 나쁜 사람이면 그 자신이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서 미워해야 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막 애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한 업의 결과는 자기 자신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설사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또 설사 나쁜 악행을 하더라도 평온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잘못을 지적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동요는 없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거. 이게 이제 평온을 유지하는 되게 좋은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이거는 어느 것이나 중요한 건데, 이 도반과의 법담, 스승과의 법담, 이런 것이 또 평온을 개발하는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가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평온한 마음을 체득한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 평온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터득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은 평온을 터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평온이 어떻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평온한 도반을 가까이 하고 법담을 하는 것, 이것도 평온을 개발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경전에, 이제 경전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양심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함이 없고, 싫어하는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함이, 그런 악행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걸 바꿀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는 대상이 마음에 드는 대상에 집착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화를 내는, 이럴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이런 평온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5가지 인식을 닦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전에서는 이게 이제 아란의 마음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이게 아란의 상태라면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도록 계속 개발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되면은 뭐냐면 이 아란이 된 존재는 혐오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도 혐오스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고, 이건 혐오스럽다기보다 마음에 드는 대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고, 경전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고 혐오스럽지 않은 것은 혐오스럽다고 인식할 수 있고, 혐오스러운 것이나 혐오스럽지 않은 것 둘 다를 혐오스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고, 혐오스러운 것이나 혐오스럽지 않은 것을 다 혐오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은 둘 다를 피하고 항상 평온하게 머문다.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자애의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혐오스럽지 않게 보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은 인식을 일으키는 거. 이거는 자애의 마음, 자애와 같은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혐오스럽지 않은 것을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은 부정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도 저 대상이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않은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이성을 봤을 때 그 겉으로 보기엔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사람의 몸을 보면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도 있고 내장에는 똥과 오줌이 들어있고 이런 부정한 아름답지 않은 면도 균형 있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봄으로써 보통 이제 우리가 혐오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가기 쉬운 거를 혐오스럽지 않게 봄으로써 균형을 잡아주는 거고요. 또 혐오스럽지 않은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하기 쉬운데 그거를 혐오스럽지 않게 봄으로써 또 집착을 떼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평온을 개발하는데 되게 중요한 수행이다. 또 하나는 혐오스럽건 혐오스럽지 않건, 예를 들어서 혐오스럽거나 혐오스럽지 않은 2가지가 있을 때 혐오스러운 것은 그냥 혐오스럽다고 보고 혐오스럽지 않은 것을 다시 부정관을 통해서 또 혐오스러움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또 아름다운 것으로 보되 이것은 또 이거의 한 측면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이 한 측면이죠. 또 반대층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균형 있게 보는 거죠.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아름답지 않은 것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것을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때로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그대로 보는 연습도 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그냥 보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지만 이 아름다운 것 속에는 또 아름답지 않은 부정한 면도 있다는 것도 통찰할 수 있고 아름답지 않은 면에서는 또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하면 이 평온이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시면서 때로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지만 이 이면에 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지 않은 면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저건 참 좋은 대상이구나 라고 보지만 이렇게만 보면 탐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지 않은 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건에서 형성된 면 또는 괴로움이 속성이 있다는 거야. 내 것이 아니란 이런 면도 쳐다봄으로써 균형을 잡는 거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원치 않는 대상, 아름답지 않은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싫어하는 마음으로 작용하거나 또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지 않게도 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측면, 그러니까 내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나쁜 면도 보지만 그 원수가 또 가지고 있는 좋은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측면을 이게 균형 있게 봄으로써 균형을 잡는 그런 훈련을, 그런 인식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혐오스러운 거나 원치 않는 대상이나 원하는 대상, 마음에 드는 대상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둘 다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이것도 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일 뿐이고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면, 아름답지 않은 면, 그러니까 나쁜 면도 있고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또 장점도 있다, 좋은 면도 있다. 이런 거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훈련을, 수행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지혜를 가짐으로써 항상 평온하게 머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아라한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아라한이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또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5가지 인식,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럽지 않게 보는 인식, 혐오스럽지 않은 것을 혐오스럽게 보는 인식, 혐오스러운 것이나 혐오스럽지 않은 것이나 혐오스럽지 않게 보는 인식, 혐오스러운 것이나 혐오스럽지 않은 것이나 혐오스럽게 보는 인식, 이런 걸 개발하고 그 두 가지를 다를 피하는 인식, 그걸 개발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평온이 이제 우리 마음에 정착되고 평온이 확립돼서 평온하게 머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평온을 개발하는 몇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접하는 대상 자체가 그 분명히 좋고 싫고 나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의 본질 자체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건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나의 것이라든가 나라든가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없다는 이런 통찰을 통해서 평온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평온이 일어나지만 또 이런 조건을 내가 만약에 또 어리석게 대상에 확 휩쓸려 버리거나 그 대상 자체를 저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어리석게 마음이 일어나면 또 휩쓸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또 평온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평온이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서 평온이 사라지는지 이거를 잘 반조를 하면 그 평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개발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의 프로세서에서 삼매를 닦다 보면은 이제 삼매 자체가 이제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지혜를 통해서 탐욕과 성냄을 없애다 보면 이제 삼매가 강해지겠죠. 삼매가 강해지면 결국은 평온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삼매 상태라는 거는 결국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니까 삼매가 강해지면 같이 평온도 강해지고 이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삼매라든가 평온의 마음조차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봄으로써 또 되게 강력한 지혜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행주자와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뭐 내가 원하는 대상이나 원치 않는 대상이나 마음에 드는 대상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쌍카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정신,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바로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고, 이 지혜가 깊어지면 수다운 사단,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이게 완전히 확립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아라한이다.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요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동요가 없는 마음에서 항상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딱 두 가지 이야기하면 삼매하고 지혜인데, 개정해 중에서도 이제 삼매 지혜가 수행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이 삼매하고 거의 쌍으로 같이 오는 게 바로 평온이라는 겁니다. 이 평온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수행도 깊어질 수 있고,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은 항상 평온함이 잘 유지되는 거다. 행주자가 어느 때나 평온함이 유지되는 것, 이것도 수행의 한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평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